3머셋 몸에 달과 6펜스. 어시장에 가면 뭔가 일거리를 얻을 수 있었다. 한 번은 부두에 내려놓은 많은 오렌지 상자를 화차에 실어주고 둘이서 각각 1프랑씩 받은 적도 있었다. 또 어느 날엔가는 제법 재수가 좋은 일도 있었다. 희망봉을 경유하여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화물선의 페인트 칠 계약을 어느 화숙집 주인이 맡아준 것이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온종일 뱃전에 매단 판자 위에서 녹슨 선체에 페인트 칠을 했다. 이것은 그 빛곡이 좋아하는 스트릭랜드에겐 구미에 맞는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니콜스 선장에게 이처럼 괴로운 생활을 그가 도대체 어떻게 견디어 왔느냐고 물어보았다. 불평은 손톱만큼도 없었는걸요. 하기야 때로는 기분 나빠할 때도 있긴 했습니다만 아침부터 빵 한 조각 입에 넣지 못해도 기운은 여전히 펄펄했어요. 나는 이 말에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스트릭랜드는 보통 사람 같으면 썩어버릴 것 같은 환경에서도 태연하게 배겨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이 과연 정신의 평정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방향적인 성질에서 오는 것인지 판별하기가 곤란했다. 그러나 스트릭랜드는 한번 화를 내면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고 니콜스 선장은 그때를 회상하듯 말했다. 언젠가 광장에서 타브빌과 딱 마주쳤을 땐데요. 그 녀석이 찰리에게 전해주었던 선원 증명서를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찰리 말이 그렇게 필요하면 언제라도 좋으니 와서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타프빌이 어디 보통 인간이라야죠. 아무래도 찰리의 태도가 못마땅했던 건지 시비를 걸어온 거예요. 나오는 대로 욕을 마구 퍼붓고 굉장했어요. 정말 볼만하더군요. 찰리도 한동안은 참고 듣고만 있더니 마침내 발 한 자국 앞으로 다가서서는 이렇게 퍼묻지 뭐예요? 이 돼지 같은 놈, 썩 꺼지지 못해! 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타프빌은 얼굴이 파래져 아무 말도 못하고 마치 누구와 만날 약속이 생각나기로 한 것처럼 슬금슬금 도망치고 말았어요. 니콜스 선장의 말에 의하면 그때 스트릭랜드가 쓴 말은 지금 내가 쓴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 책이 가정에서 읽힐 것을 감안해서 다소 진실과는 다르더라도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쓰는 말을 한 것처럼 기록했을 뿐이다. 타프빌은 물론 한낱 선원에 불과한 자에게 모욕을 당하고 잠자코 있을 사람은 아니었다. 그의 영약 여하는 그의 위신의 관계가 되는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 집에 묵고 있던 선원들이 그들을 찾아와 타프빌이 언젠가는 반드시 스트릭랜드에게 분풀이를 해주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정보를 전해주었다. 어느 날 밤 니콜스 선장과 스트릭랜드는 부트리가의 어느 주막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부트리가라면 각기 방이 하나씩밖에 없는 단층 집들이 들어선 좁은 골목이다. 따라서 그런 집들은 마치 붐비는 시장거리의 구멍가게나 서커스에서 쓰는 짐승오리처럼 보였다. 그리고 집집마다 문 앞에는 여자들이 하나씩 서 있었다. 어떤 여자는 울적한 듯 기둥에 기대어 서서 콧노래를 부르거나
귀에 거슬리는 쉰 목소리로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여자는 들뜬 마음으로 책을 읽고 있기도 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사람, 흑인 등 정말 여러 인종의 여자들이 있었다. 뚱뚱한 여자도 있고 빼빼 마른 여자도 있었다. 그리고 그녀들의 짙은 화장과 시커멓게 그린 눈썹과 새빨갛게 칠한 입술 밑으로는 나이를 숨길 수 없는 주름과 방탕한 생활의 흔적이 엿보였다. 어떤 여자는 검은 속옷에 살색 긴 스타킹을 신었고 또 어떤 여자는 오글오글 지진 머리를 갈색으로 물들이고 소녀처럼 짧은 모슬림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낮에는 다만 더럽기만 한 이 거리도 밤이 되면 이런 작은 집들의 불빛을 받아 일종의 사악한 아름다움을 띠게 된다. 공기 속에 온통 차 있는 무서운 욕정에는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그런데도 그 광경 속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 신비로운 것들이 깃들여 있었다. 그것은 계속 우리들에게 반발을 느끼게 하면서도 매혹되지 않을 수 없는 그 알 수 없는 원시적인 힘이랄까? 여기서는 문명의 가면이 벗겨지고 사람들은 암담한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그곳에는 강렬하고도 비극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이다. 스트릭랜드와 니콜스가 들어간 술집에는 자동 피아노가 댄스 음악을 요란하게 연주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벽을 따라 늘어놓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이쪽에는 6명가량의 선원들이 그리고 저쪽에는 한때의 군인들이 술을 마시며 뭐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서는 남녀들이 짝을 지어 춤을 추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남자들의 큰 장화가 풀 썩이는 먼지로 혼탁했으며 담배 연기로 인해 뿌옇게 흐려 있었다. 찌는 듯한 더위였다. 계산대 뒤에서는 한 여자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앉아 있었다. 주근깨 투성이의 넓적한 얼굴인 한 몸집의 작은 웨이터는 주근깨 투성이의 넓적한 얼굴을 한 몸집이 작은 웨이터는 맥주컵을 가득 얹어 놓은 쟁반을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잠시 후 타프빌이 몸집이 오람한 두 사람의 흑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얼핏 보아도 알 수 있을 만큼 그는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그는 시비를 걸 상대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러다 3명의 군인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비틀거리며 기대어 서더니 맥주컵 하나를 엎질러 버렸다. 말다툼이 시작되자 술집 주인이 나서서 타프빌에게 나가라고 말했다. 그 주인이라는 자는 힘이 장사였으며 비록 상대방이 손님이라도 비위에 거슬리는 짓을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성질이 아니었다. 타프빌은 한순간 주저했다. 경찰도 있었고 그 주인은 그에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할 수 없이 뭐라고 투덜대더니 획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문득 그의 눈에 스트릭랜드의 모습이 보인 것이다. 그는 잠잡고 성큼성큼 그 화가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입안에 침을 모으더니 스트릭랜드의 얼굴을 향해 탁 뱉었다.
스트릭랜드는 마시고 있던 컵을 집어들더니 타프를 향해 힘껏 던졌다. 춤이 일제히 멎고 한순간 장내는 조용해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타프빌이 몸을 날려 스트릭랜드에게 덤벼드는 것을 보자 싸움의 불길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다. 그러자 다음 순간에는 치고받는 난투극이 여기저기서 벌어졌다. 테이블이 뒤집히고 컵은 박살이나 나룻바락에 흩어졌다. 험악한 싸움판이 되고 만 것이다. 여자들은 모두 문밖이나 계산대 뒤로 뿔뿔이 흩어지고 한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우르르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다 제각기 자기네 나라 말로 욕을 퍼붓고 있었다. 때리는 소리와 악을 쓰는 소리. 방 한가운데에는 십여 명의 남자들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경찰이 뛰어들어왔으므로 모두 허둥지둥 문 쪽으로 도망쳐버렸다. 그제야 겨우 술집이 조용해져 자세히 살펴보니 타프빌은 머리를 많이 다쳐서 실신한 채 마룻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니콜스 선장은 팔의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스트릭랜드를 질질 끓다시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선장 자신도 코를 맞아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이보라고 타프빌 녀석이 병원에서 나오기 전에 일찌감치 자네는 마르세유로 떠나는 게 좋을걸? 니콜스 선장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타프빌의 끈질긴 집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반드시 때가 오기를 기다릴 것이다. 결코 초조히 서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밤에 스트릭랜드가 등에 칼을 맞을 것이고 하루 이틀 지나면 신원불명의 불황자 시체가 항구의 더러운 물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니콜스는 다음 날 저녁 타프빌네 집에 가서 눈치를 살폈다. 그는 아직 병원에 있었으나 병원에서 돌아온 부인이 자기 남편인 병원을 나오는 대로 스트릭랜드를 죽여버리겠다고 버르고 있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다. 내가 노상하는 말인데요. 하고 니콜스 선장은 회상하듯이 말을 이었다. 이왕 손을 대려거든 끝장을 내버리라고요. 그 뒤의 일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면 어떻게 되게 마련이니까요. 사실 스트릭랜드의 경우는 운이 좋았다. 오스트릴리아로 가는 배가 지브롤터 근해에서 일시적 정신착란으로 투신 자살을 한 남자 대신 화부를 한 사람 구한다고 선원 숙박소에 부탁해왔다. 빨리 부두로 가보라고 선장은 스트릭랜드에게 말했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거야. 증명서는 가지고 있으니까. 스트릭랜드는 곧 떠났다. 그리고 그것이 스트릭랜드와의 마지막 작별이 된 것이다. 그 배는 단 6시간 밖에 항구에 정박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니콜스 선장은 겨울바다를 헤치고 동쪽으로 떠나는 배에서 뿜는 연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언제까지나 지켜보고 있었다. 사실 나는 이쯤에서 이 책을 끝낼 작정이었다. 처음에는 타히티 섬에서 보낸 스트릭랜드의 만년의 생활부터 시작하여 그 비참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밀고 나간 다음 거기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내가 아는 대로 초년의 글을 그려볼 작정이었다. 물론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나로서는 스트릭랜드가 그 고독한 영혼 속에서 신비로운 미지의 섬에 대한 공상의 불꽃을 태우며 배를 타고 떠나는 장면에서 붓을 놓고 싶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안정된 생활의 궤도에 올라 있어야 할 47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세계를 구하여 출발하는 그의 모습을 나는 사랑했던 것이다. 싸늘한 북서풍에 흰 파도가 춤추는 회색 바다로 나가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프랑스 해안이 점점 시야에서 사라져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한 것이다. 그의 그런 태도에는 뭔가 불굴의 정신이 깃들여 있는 것 같았다. 이처럼 나는 희망을 남겨놓고 이 책을 끝맺고 싶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인간의 불굴의 정신이 강조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웬일인지 그 이야기가 제대로 순조롭게 나가지를 않았다. 그래서 몇 번 되풀이해 보다가 결국 나는 단념해버렸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여 보통의 방법으로 써내갔다. 써나가는 동안에 나는 스트릭랜드의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순서대로 이야기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 오직 하나의 뼈조각만을 앞에 놓고 사멸한 동물의 형태는 물론 그 습성까지 재현해 보여야 하는 생물학자와 같은 입장에 나는 서 있는 것이다. 스트릭랜드는 타히티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렇다 할 특별한 인상도 주지 않았다. 스트릭랜드는 그들에게 늘 돈에 쪼들리는 부둣가의 불황자로 비쳤을 뿐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가 그림을 그린다는 정도인데 그 그림이란 것이 그들의 눈에는 참 어이없는 것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그가 죽은 뒤 몇 년이 지난 지금 탈이나 베들린의 화상 대리인들이 그가 그린 그림이라면 무엇이나 좋다고 온통 혈안이 되어 서만을 찾아 나섰을 때야 비로소 그들은 자기네들 틈에 그렇게 위대한 인간이 살고 있었나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막대한 값이 나가는 그림들이지만 그 무렵에는 아주 헐값에 살 수 있었던 것을 참 아까운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아쉬워했다. 그곳에 코인이라는 유택의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묘한 인연으로 스트릭랜드의 그림을 한 장 가지고 있었다. 그는 부드러운 눈길과 상냥한 미소를 띤 조그마한 늙은 프랑스인으로 무역상과 선원을 겸하고 있었다. 나는 어느 날 그가 흑진주를 싸게 팔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그를 만나려고 찾아 나섰다. 그러나 그것이 나로서는 도저히 마음도 먹을 수 없는 금액임을 알았으므로 갔던 김에 스트릭랜드의 이야기나 꺼내보았다. 그 사람은 스트릭랜드를 잘 알고 있었다. 아, 그 사람은 화가였죠?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게 흥미를 느꼈었죠. 하고 그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 근처의 섬에는 화가가 그리 많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아주 형편없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 나는 딱하게 생각했지.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킨 것은 바로 나였어요. 사실은 반도 쪽에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마침 백인 감독관을 구하려던 참이거든요. 백인 감독관이라도 두지 않고선 원주민들을 부려먹을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그곳에 가면 그림을 그릴 시간은 얼마든지 있고 돈도 좀 탱길 테니 하고 말을 꺼내보았죠. 그 사람은 당장 끼니가 곤란한 형편이었으니 급료는 얼마를 주어도 상관없겠지만
꽤 많이 줬어요. 그 주제에 감독관 노릇을 할 수 있었다니 대견한 일이군요. 하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구야, 내가 여러모로 편의를 봐준 셈이죠. 나는 언제나 예술가에겐 이해심이 있는 편이니까요. 역시 우리 내피는 속일 수가 없나 봅니다. 그런데 그는 겨우 2달 있다가 그만두었어요. 그림 물감이며 캠퍼스를 살 돈이 좀 생기니까 그냥 떠나버린 거죠. 그 근처의 경치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 그냥 숲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진 거예요. 그 뒤로도 나는 가끔 그를 만났어요. 그는 2, 3개월마다 파티비로 나와서는 한동안씩 머물곤 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디서든 돈을 구하면 또 모습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침 그 고장에 나타났을 때 그가 불쑥 나를 찾아왔어요. 200프랑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일주일은 굶은 것 같은 비참한 모습이라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 돈을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1년쯤 있다? 그 사람이 불쑥 나타난 거예요. 그림을 한 장 가지고 왔더군요. 전에 빌려간 돈 얘기는 꺼지지도 않고 느닷없이 이것은 대개 농장을 그린 그림인데 아저씨께 드리려고 그렸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았는데 형편이 없더군요. 그러나 물론 고맙다는 말을 하고 그 그림을 받았죠. 그리고 그가 간 다음 집사람에게도 보여줬어요. 어떤 그림이었나요? 하고 나는 물었다. 그건 묻지 마세요.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그림이라서요. 그런 그림을 본 건 생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집사람에게 논의를 했죠. 그랬더니 집사람은 그런 것은 남의 웃음거리가 될 테니 방 안에도 걸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집사람은 아마 그걸 다락방으로 가지고 가버린 다음 다른 잡동사니와 함께 처박아 두었던 모양입니다. 무엇이건 버리지 않고 모아놓는 성격이니까요. 그게 집사람 성격이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입니다. 파리에 계신 형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너는 타히티에 살고 있던 영국인 화가를 알고 있느냐? 아무래도 그 사람이 천재인 모양이다. 그 사람의 작품은 값이 굉장히 나가니 아무 거라도 되는 대로 나한테로 보내라. 상당한 돈벌이가 될 테니. 대강 이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래서 곧 집사람에게 스트릭랜드에게서 받은 그 그림은 어떻게 했느냐, 아직도 그대로 다락방에 있느냐 물어보았는데 그러자 무엇이고 버리지 못하는 게 내 병 아니냐고. 내 병 아니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곧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과연 이 집에서 살게 되면서 30년 동안 모인 여러 가지 잡동사니 손에서 문제의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그 그림을 잘 보았죠. 그리고 집사람을 보고 여보, 전에 반도의 농장 감독관으로 고용했던 그 사람이 천재라니 누가 꿈에라도 생각했겠어요? 이 그림을 알아보겠소? 하고 물었죠. 그러자 집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첫째로 그 농장과 조금도 비슷하지 않고 게다가 푸른 잎을 가진 코코야 자수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파리에선 지금 그 사람 그림이 떠들썩하고 있다니까. 보내드리면 아마 빌려준 200프랑의 돈은 될지도 모르겠군요. 그래서 그 그림을 꾸려서 형님한테로 보내드렸죠. 얼마 안 있다가 기다리던 편지가 왔어요. 거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그 그림은 잘 받았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네가 장난을 친 줄 알았다. 만일 그렇다면 속료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준 신사에게 그 그림을 보여줄 것을 좀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웬걸? 그 그림이
걸작이라며 3만 프랑에 사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놀라움은 뭐라 말할 수 없었다. 아마 그는 좀 더 비싸게 살 의향도 있었던 모양인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무 어이가 없었으므로 머리가 좀 이상해졌던 것 같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하라고 승낙해버렸어. 하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코인 씨는 끝으로 근사한 말을 한마디 했다. 가엾게도 스트릭랜드가 그때 살아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당신 그림밥이요 하고 29,800프랑을 내주면 그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오텔 드 라프라레르 꽃의 호텔이라는 뜻의 불어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 여주인인 존슨 부인도 아까운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했다. 스틸랜드가 죽은 뒤 그의 가죽도구 중 일부가 파티티 시장에서 공매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 가재도구 속에 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미국식 난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시장까지 찾아가 그것을 27프랑에 샀다는 것이다. 그림도 분명히 10여 장 가량이나 있었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액자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라 사는 사람이 없었죠. 그 가운데는 10프랑에 팔린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5, 6프랑씩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일 내가 그때 그 그림을 사놓았다면 그야말로 지금쯤 큰 부자가 됐을 거예요. 이 티아레는 스트릭랜드를 잘 알고 있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이지만 티아레란 섬에 피는 냄새 좋은 흰 꽃의 이름인데 그 꽃냄새를 한 번 맡은 사람은 아무리 먼 곳까지 가서 헤매고 있다가도 마침내는 그 냄새에 이끌려 다시 타히티로 돌아온다고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꽃 이름을 딸에게 붙인 것이다. 그이는 이곳에도 가끔 왔었고 파티 근처에도 돌아다니고 있는 걸 자주 보았어요. 정말 보기 딱했어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수척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이곳에 왔다는 말을 들으면 늘 웨이터를 보내 집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다고 했죠. 일자리도 한두 번 구해준 일이 있지만 어디고 한 군데에 오래 붙어있지를 않았어요. 얼마 안 있으면 또 숲속으로 가고 싶어서 소리도 없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스트릭랜드는 마르세유를 떠난 지 약 반년이 지난 뒤에 타히티 섬에 닿았다. 오클랜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를 타고
그 안에서 일을 하여 배싹을 치러가며 찾아온 것이다. 도착했을 때 가지고 있던 것은 그림 도구가 든 상자 하나와 이젤 하나, 그리고 캔버스 한 다스 가량이었다. 그 밖에 시드니에서 번 2, 3파운드의 돈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었다. 변두리에 있는 원주민 집에 작은 방을 하나 빌려들었다. 그는 타이티에 도착하는 순간 마음이 놓였던 모양이다. 언젠가 티아레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내가 갑판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야 저거다 하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얼굴을 들고 보니까 이 섬에 윤곽이 보이답니다. 나는 곧 저곳이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줄곧 찾아 헤매던 고장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윽고 다가와 보니 아무래도 본 일이 있는 낯익은 장소 같기만 하더군요. 가끔 이 섬을 산책하노라면 눈에 띄는 것은 다 낯익은 것으로 보여요. 분명히 전에 이곳에서 산 일이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 섬은 가끔 그렇게 느끼게 하는 점이 있는 모양이에요. 하고 티아레는 말했다. 배에 짐을 싣는 2시간 동안 이 섬에 올라와 있다가 다시는 배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 눌러앉은 사람이 꽤 여럿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회사에서 정근이 되어 1년가량 이곳에 와 있다가 정말 사람 살 곳 못 된다고 불평을 하고 떠날 때는 이런데 다시 오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라고 큰 소리를 탕탕 치고 간 사람이 반년 뒤에는 이 섬에 다시 돌아와 다른 곳에선 도저히 살 수 없다는 듯 눌러 살고 있는 예를 나는 얼마든지 알고 있어요. 오늘 책 낭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 낭독은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달과 유펜스가 끝을 거의 보고 있습니다. 과연 남은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내일도 와서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도 잘 자요.